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안녕하세요. 뉴스레터 K 진행 맡는 전종철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이 종결된 지 오늘로 딱 한 달이 됐지만 헌법재판소는 여전히 평일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직무에 복귀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재 결정이 어떤 결과로 귀결되더라도 민주적 절차를 거쳐서 내려진 법적 판단으로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가 내일로 다가온 가운데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장외투쟁이 판결 불복을 위한 포석이냐며 승복을 약속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조속히 내리라고 촉구하고 한덕수 대행을 향해선 만약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며 임명하지 않으면은 탄핵 사유가 될 거라고 압박했습니다. 정치 토크 코너에서 국민의힘 강전의 대변인 민주당 신현영 전 의원과 함께 자세히 짚어봅니다. 경북 의성 산불이 강풍을 타고 안동까지 번지면서 역대 세 번째 큰 규모 산불로 기록됐습니다. 공화성 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교수 연결해서 산불 피해 상황과 대응 방안 그리고 예방 대책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문자샵 9730 짧은 문자 50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유튜브 KBS 1라디오 계정 채팅으로도 얘기 나누실 수 있습니다. 문자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커피 쿠폰 보내드릴 테니까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많이 들려주세요. 뉴스레터 K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뉴스레터 K 정치 토크 강전의 국민의힘 대변인 신현영 전 민주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동시에 대답했어요. 진짜 예. 좋았어요. 아주. 우리 앵커님께서 예. 그러니까요. 눈 마주치면서 우리가 시간 절약해서 시간 절약. 지금 더 끌고 있어요. 자,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안을 이제 기각을 했습니다. 어제 가장 큰 뉴스였죠. 요거 잠깐 짚어보고 갈게요. 재판관 8명 중 5명이 기각, 1명이 인용, 2명이 각하 의견 냈습니다. 자, 강전의 변호사님, 헌재 결정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 어제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은 기각될 것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예상이었는데 네.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것이 이제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대통령과 이제 연결되어 있는 논점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국무회의 개최라든지 그 부분에 대한 결정문 내용을 보면은 네. 어느 정도 대통령의 결정에 대한 가늠자가 되지 않을까 이러한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더 관심 있게 봤었던 것이죠. 근데 어제 결정문에 그 내용이 전혀 없는 거예요. 힌트를 안 줬군요. 그렇죠. 내란죄를 철회한 부분에 대해서도 대통령 측에서는 각하사유다. 왜냐하면은 이것이 동일성이 같다라고 보기가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건데 내란죄 철회한 것이 국무총리 사건도 마찬가지였던 것이죠. 근데 국회 소추인단 측에서는 내란죄라는 것, 형사상 내란죄라는 것은 철회했지만 헌법적으로 내란 행위라는 것은 그대로 남아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었거든요. 네. 그렇다면 저는 어제 헌법재판소가 적어도 내란 행위라는 것에 대한 헌법적인 정의를 내려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그것을 봤을 때 대통령은 비상계엄이 뭐 어쨌든 헌법상의 대통령의 권한 안에 있는 행동이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래도 내란 행위라는 것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그것이 굉장히 중점적으로 다루어질 줄 알았는데 그게 나오지 않은 거죠. 근데 저는 결국 그 부분은 국무회의 과정에 있어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았다라는 내용으로만 마무리되었는데 내란 행위라는 정의를 헌법재판소 재판관 8명이 아직 평의로서 결정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강하게 했습니다. 네. 그러면 대통령에 대한 사건에 있어서도 결정이 뭐 이번 주는 어려울 것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조금 더 오래 걸리지 않을까? 어제 그 부분이 빠진 것이 좀 시간을 대통령 사건에 있어서 결정이 오래 걸릴 것 같다라는 오히려 그런 가늠자가 되는 그런 결정이었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계엄 관련 그런 내란으로 어떻게 정의하고 이런 부분을 네. 안 나온 걸로 봤을 때
이것에 대한 결론을 아직 내리지 못한 것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길어질 것이다. 그렇죠. 이런 얘기까지 해주셨어요. 자, 신현영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아니 강 대변인님이 여러 질문 우리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한 그러니까 번에 큰일 났어 지금. 보따리를 풀어버려가지고 대답 다 해버리셨어. 뭐부터 얘기해야 될지 나 모르겠는데 또 질문할 거예요. 우선 그래도. 내란죄 얘기하셨으니까 내란죄에 대해서는 사실 한 총리 측에서도 이 부분은 내란죄 철회를 각하 사유로 주장하지는 않았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헌재도 이날 선고에서 별다른 판단을 하지 않았는데 아마 이것이 힌트가 되면 또 여러 가지 여론의 분란이 일으켜질 수 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뺐을 수도 있다. 또는 아직까지 정리가 안 됐다. 두 가지 설이 지금 난무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네. 우선은 어제 기각된 결정에 대해서 민주당도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라고 우선은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아쉬운 판결이긴 하지만 그래도 사법기관의 판단을 존중을 했고 그러면서도 의의가 있는 것은 사실은 이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에 있어서의 정족수 문제가 있었는데 네. 이 부분은 과반수의 창성으로 족하다라는 것이 대부분의 재판관들의 판단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명확하게 됐다라는 의미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 그동안의 헌재 재판관의 임명을 하지 않은 부분이 헌법과 법률에 위반한 것이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됐기 때문에 물론 그렇지만 탄핵에 이를 만큼의 위중한 것이냐에 대해서는 의견이 좀 다르긴 했지만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리가 됐다라는 면에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 어제 그 재판관들의 본인들의 판단을 네. 사실 보면은 각자의 이 사안을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대한 성향들이 좀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극명하게. 그러면서 지금 오늘 또 막 그 진보 유튜버와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보수 유튜버들이 이것을 갖고 한 사람을 판단을 하고 타겟으로 상당히 또 인신공격이나 매도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좀 더 풍선효과가 갈 수 있는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긴 한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면은 김복형 그리고 정계선 재판관의 똑같은 사안의 극과 극의 판단. 그래서 헌재에 있는 판사들도 같은 사안을 이렇게 달리 볼 수 있구나. 라는 거에 있어서 사법기관이라는 것이 완벽한 체제는 아닌 것이고 결국에는 이 부분에 있어서 다수결의 논리가 여기도 작동을 하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강전의 대변인 지금 신현영 의원께서 하신 요 말씀 그러니까 어제 이렇게 5대 1대 2로 딱 갈린 걸 보니까 지금 윤 대통령 탄핵 심판 평의에서도 네. 비슷한 모습이 보여지지 않을까. 그렇죠. 그래서 그냥 당초에는 8대 0이니 뭐니 만장일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아닐 수도 있겠다 이런 관측들이 조심스럽게 나오거든요. 아직은 모르지만 우리가. 그래서 어떻게 보십니까 그 부분은? 그동안에는 저도 이제 법조인 출신이기 때문에 헌법재판관들, 법관들의 정치적인 성향에 따라서 결론이 다르게 나온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좀 불편했던 것은 사실이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이진수 방통위원장의 4대4 결정이 또 있었고 그리고 감사원장에 대해서도 별개 의견을 내신 3분이 있었고 네네. 또 어제 같은 경우에는 특히 각하 의견을 내신 2분과 또 김복형 재판관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또 보수 쪽으로 이렇게 나왔었던 분이고 많은 네. 언론에서 그렇게 봤던 분이고 근데 이제 정계선 재판관에 대해서도 예상했던 것과 비슷한 형태로 결론이 나왔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저는 특히 각하라는 것에 있어서 2분이 의견을 주시는 것이 꽤 유의미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늘 방송에서 말씀드리지만 대통령에 대한 그 사건 결정이 늦게 나오는 것은 적어도 그 헌재 안에서 평의가 원활하지 않은 것이다. 헌재 자체가 대통령 사건 최우선적으로 처리하겠다고 국민들 앞에 이야기를 한 것이 저는 약속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그걸 지키지 못할 만큼 내부적으로 분열이 강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근데 어저께 결론을 보니까 너무 많이 다르잖아요. 지금 보면은 기각도 5분인데 그중에 한 분은 완전히 기각이라는 것이고 4분 같은 경우에는 위헌 위법한 부분이 있지만 파면에 이를 정도는 아니다. 네. 지금 8분이 각각 다른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어제의 국무총리 사건으로서 정말로 명확하게 보여줬던 것이죠. 대통령 사건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사건 역시 지금 탄핵 심판 사건 중에 국무총리 사건 아니겠습니까? 저는 어저께 나왔던 것들 중에서 결과적으로 지금 왜 결론이 늦게 나오고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판단이 되는 결정이었던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 정영식, 조한창 이 2분이 이제 각하 의견을 냈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어저께는 주로 이제 의결 정적수 이런 부분들 절차적인 부분에서 이건 아예 거리가 안 된다 이런 식의 의견을 갖고 계신 건데
좀 차원은 다르지만 그런 분들이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도 그런 스탠스를 가질 가능성도 있다고 보세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내란죄를 철회했던 부분이 과연 동일성이 그대로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다투어져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인데 이렇게 각하 의견을 내신 분들이 있다는 것은 절차적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보고 있다는 거거든요. 김복형 재판관 같은 경우에도 위헌 위법하지 않다라고 판단한 것에 있어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겠다라는 형태로 이야기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재판관들의 추천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지금 이제 탄핵이 이루어지는 그 사이에는 아무런 의사표시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네. 어떻게 보면은 사실관계에 완전히 부합하는 것은 저는 김복형 재판관의 결론이 아니었나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다른 재판관들은 그 이전에 이미 뭐 임명하지 않겠다는 것, 여야가 협의를 해와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했기 때문에 뭐 단정적으로 그것이 이끌어져 간다라는 형태였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절차에 있어서 조한창 지금 김복형 정영식 재판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까다롭게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절차를 까다롭게 본다면 저는 각하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의견을 가지신 분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각하 의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조금만 말씀을 드리면 네. 초반에 대통령 측에서 내란죄 철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랬더니 재판관들이 본인들이 평의를 해보겠다고 했어요. 근데 평의 결과를 얘기를 안 해주는 거예요. 만약에 그때 각하 의견을 모아줬으면 과반수로서 각하 의견이 모아졌으면 그때 사건이 끝났을 겁니다. 그러면 근데 그때 뭐 4명, 5명까지 가지 않고 뭐 1명에서 뭐 3명 정도의 각하 의견을 가지신 분들이 있으면 이번처럼 본안 판단까지 나가게 되는 거거든요. 국무총리 사건도 두 분은 애초에 이건 올라오면 안 돼라고 생각했던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제 인용과 기각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제 그 평의 시간이 길었기 때문에 본인들이 생각하시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저는 바뀌지 않을 거라고 네. 생각하는데 각하라고 처음에 절차적인 것에서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했던 분들은 나중에 인용이나 기각 쪽으로 다시 생각을 바꾸실 수도 있는 부분들이 그래요? 있거든요. 예. 그러면 그러한 과정들이 지금 헌재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초반에 각하의 의견을 갖고 계셨던 분들이 지금 의견을 바꾸냐 마느냐 이 지금 기로에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자, 신현영 의원님. 지금 보면 12월 달의 분위기와 이 3월 말의 분위기는 좀 많이 다르긴 한 것 같아요. 12월 달에는 뭐 어떤 한쪽을 생각하는 사람이 많았는데 지금 여러 가지 가능성을 이제 보고 있는데 또 헌재 내에서 어떤 일이 이루어지고 있느냐는 추측이잖아요. 지금 철통 보안이라 정확히는 모르는데 거기서 어떤 그 의견 일치는 보였는데 어떤 디테일, 세부적인 것을 다듬고 있는 것이냐. 주로 민주당 의원들이 그 얘기를 많이 하셨거든요. 그러면 아니면 정말 세게 어떤 내용적인 걸 갖고 맞붙고 있는 것이냐. 지금은 어떻다고 보세요? 뭐 각자의 진영에 따라 지금 유빌리를 가지고선 얘기하기 때문에 예. 이 또한 우리는 추측의 영역일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실제로 헌재에서도 처음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리를 할 때는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빠르게 한다고 했어요. 네. 그리고 나서 지금 탄핵 소추를 국회에서 한 이후에 100일이 지났거든요. 그래서 왜 이렇게 지연되지? 그러면 왜 다른 사안들이 많이 밀려 있어서 그런 것들을 해결하고 순서를 바꾸면서까지 나중에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에 대한 사실은 걱정과 불안들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한덕수 총리의 어제의 판단을 가지고 마치 국민의힘과 여기 보수에서는 이러다가 기각되는 거 아니야? 라는 희망 섞인 정말 어떻게 보면은 지지자들을 위한 희망 고문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만큼 사안이 완전히 저는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이런 헌법재판관들이 비상계엄을 선언한 과정 그 상황 그리고 국무회의 과정 그리고 선관위와 국회 침탈 포고문 이런 것들을 봤을 땐 당연히 위법한 부분들이 있다고 판단하나 지금 계속해서 여론이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절차적 정당성 얘기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흥결을 어느 정도는 보완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거라고 보이고요. 어제 본인의 그런 입장들을 발표를 하면서 일부의 성향들이 밝혀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계속해서 평의가 진행되고 있고 아직까지는 그런 의견들 절차적인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라는 거에 대해서 분명히 논의를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전체 비상계엄의 이런 탄핵소추의 이런 인용을 바꿀 만큼의 큰 절차적 하자가 있는 것이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걱정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물론 보충 의견이나 소수 의견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려해 볼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분명히 언급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게 어제의 가능성으로 비춰볼 수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탄핵의 결정이 뒤집어질 정도로의 큰 사안은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정치권 반응 좀 들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개인적 의견을 전제로 윤 대통령 탄핵 기각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과거 이제 탄핵 소추위원으로서 자신의 경험, 현재 여론,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때와 헌법재판의 구조가 다르고 사안이 다른 점 등등을 이유로 꼽았습니다. 강전혜 대변인, 네. 뭐 어떻게 동의할 부분이 있어요? 어때요? 권 원내대표 얘기가? 저도 비슷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확실히 특히 광장의 열기가 굉장히 뜨겁잖아요. 만약에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이었다라고 판단을 하게 된다고 해도 거기에 있어서의 중대성 판단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어제 한덕수 국무총리 같은 경우에도 특히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위헌 위법하지만 파면에 이를 정도는 아니다라는 것이 기각의견 내분의 생각이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은 지금 파면에 이를 정도에 대해서 명확하게 뭐 법으로 이런 경우라고 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국민들께서 적어도 뭐 러프하게 봤을 때 두 분 중에 한 분 정도가 여기에 대해서 반대의 생각을 갖고 계신다고 했을 때는 네. 직접 선출한 대통령에 대해서 파면에 이르게 하는 결정을 내리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거든요. 네네. 박근혜 전 대통령 때와 다르다라는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말하자면 개인적인 비리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었었던 것이고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아니라 민주당의 폭주로부터 막기 위해서 비상계엄이라는 수단을 선택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 비상계엄 이후에 민주당이 보여줬었던 태도들도 저는 헌법재판소에서 이번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 중요하게 보고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전혀 달라진 것이 없는 거예요. 감사원장과 검사 3인에 대해서도 대통령 이후에도 역시 탄핵안을 발의를 해서 지금 결과적으로는 8대 0이라는 결론이 나와 있는 부분들이 있고 감사원장에 대해서도 헌법기관에까지 이렇게 탄핵을 한다라는 것을 대통령이 찝어서 이야기한 부분들도 있었죠. 민주당의 계속되는 폭주 지금 뭐 한덕수 국무총리나 최상무 이제 경제부총리죠. 경제부총리에 대해서도 탄핵을 운운하는 모습들도 역시 지금 헌법재판소 입장에서는 네. 이것을 뭐 결정문에까지 넣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만 지켜봐야 되는 부분들인 것입니다. 저는 어쨌든 헌재가 이번 결정에 있어서 국무총리 사건에 있어서 절차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는 점들 그리고 중대성에 대한 판단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대통령 사건이 아예 위헌 위법하지는 않다라고 해도 만약에 그것이 맞다라고 해도 파면에 이를 정도는 아니다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게 이제 어쨌든 그 선고가 좀 늦어지니까 막 소문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소문입니다. 뭐 여성 재판관 사이에 저 목소리 톤이 올라갔다 뭐 이런 소문도 있고 여러 가지 그 사안이 이제 맞서고 있다 이런 것들도 있는데 신현영 의원께 이거 한번 여쭤볼게요. 그 민주당 그 지속적으로 헌재가 윤 대통령에게 신속하게 파면 선고를 내려줘야 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고 자 파면 선고 신속히 내려줄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내일 국회 법사위에서 심사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한 전원위원회 소집 절차 밝혔다. 국회에서 이제 민주당의 그 숫자로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삼선 의원들은 윤 대통령이 파면돼야 할 101가지 이유라는 백서를 발간하고요. 그래서 자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요구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걸 두고 민주당이 좀 조바심이 나나? 무슨 정보를 들었나? 뭐 이런 관측을 또 여권에서 내놓는 분도 있어요. 아니면 사실과 다릅니까? 지금 보면은 하여튼 헌재가 여론의 영향을 받는다는 게 좀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 당연히 시민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최대치를 해야 된다라는 판단이 있는 거죠. 그러면서 뭐 초선, 재선, 3선 그리고 4선 이상 중진들까지도 각자의 그런 선수들끼리 모여서 어떤 네. 것을 할 수 있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정당성을 보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일환이라고 보이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제 한덕수 총리의 그런 선고를 가지고 그럼 윤석열 대통령의 뭔가 기각이나 각하를 기대할 수 있느냐? 저는 완전히 다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덕수 총리는 그날 비상계엄의 날에 본인도 얘기했어요. 국무회의가 아닌 간담회 형식이었다라고 했고 본인도 선포 2시간 전에 대통령
전부터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주동자가 아닌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그날의 상황에서 국무위원으로서 총리였다는 사실과 사실 이 비상계엄과 내란의 주동자로서 지금 탄핵 심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과는 완전히 급이 다른 것이다. 그런 면에서의 8명의 위원들이 각자의 바라보는 시각이 다를 수는 있지만 최대한 8명이 함의를 만들어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일환이다. 근데 그게 길어지다 보니까 좀 초조하고 불안한 부분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특히나 만약에 권성동 원내대표처럼 기각이나 각하가 돼가지고 이 사건이 다시 그냥 윤석열 대통령이 지위에 돌아온다라고 상상을 해보면 대한민국의 결국에는 윤석열, 김건희 여사의 부부의 손에서 어떻게 더 이 파국을 더 악화시킬까에 대해서는 상상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난 3년간의 윤석열 대통령의 그런 실정으로 인해서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대한민국이 후진성을 더 악화시켰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헌재가 과연 그런 판단을 할 수 있을까? 결국에 대한민국을 더 위기로 가져가는 그런 판단을 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그것 또한 대한민국의 보수의 건전성이 아닌 극우의 성향을 더 강화시키는 방식으로의 정치가 더 후진적으로 갈 거기 때문에 바람직한 방향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지금 좀 급한 소식이 들어와서 먼저 속보 전해드립니다. 영남 지역 산불이 확산되는 가운데 경북 안동시가 조금 전 15만 모든 시민에게 대피령을 내렸습니다. 이와 관련해 행정안전부는 오늘 오후 5시 20분을 기해서 경북 안동, 의성, 청송, 영양, 평지와 대구 군위 지역에 강풍 경보를 발효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영남 지역 산불이 확산되는 가운데 경북 안동시가 조금 전 15만여 모든 시민에게 대피령을 내렸습니다. 자, 정치 토크 이어갑니다. 자, 지금 신현영 의원님은 얘기하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강전의 대변인 무슨 얘기냐면 좀 민주당이 혹시 좀 여러 가지 이런 것도 또 나왔어요. 윤 대통령 일가 부정 비위 의혹을 국민과 함께 파헤치겠다면 검증단 꼴이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무슨 백서 있고 국회 결의안 있고 뭐 여러 가지 촉구 내일 당장 선고를 하라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만역 재판관 얘기도 언제부턴가 그렇죠. 한동안 안 하다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초조함의 발로다. 민주당에서도 되게 이 사안이 초조하고 또 거기다 이재명 대표 어떤 선고가 또 먼저 나는 거에 대해서도 되게 불편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윤 대통령 일가의 부정 비위 의혹을 국민과 함께 파헤치겠다. 그러면서 검증단을 꾸린 게 어떻게 보면 민주당이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이 돌아올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여요. 이것이 만약에 그냥 국민의힘에 대한 비위를 파헤치는 검증단을 만들겠습니다라고 모르겠지만 윤석열 대통령 내외에 대한 것이라면 대통령이 만약에 곧 파면 결정을 받는다면 더 이상 이런 걸 할 필요가 없고 지금 재판 중인 형사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처리를 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대통령 내외에 대해서 지금까지도 계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한다는 것은 민주당에 굉장히 조바심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네. 마은혁 후보자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서 초반에 이제 권한쟁의 심판 결정에 있어서 임명해야 된다라는 결정이 나왔을 때 즉시해야 된다거나 바로 재판관의 지위가 있다는 걸 확인하기는 어렵다라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죠. 그때 민주당이 겉으로는 빨리 임명해라라고 하면서도 그렇게 강하게 얘기하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마은혁 후보자가 실제로 재판관이 되었을 때 변론 제기 같은 거를 해서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 사건의 판결에 들어가게 되면 한 달 정도는 늦어지는 거 아니냐. 그리고 당장 내일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선고가 있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오히려 마은혁 후보자가 임명되지 않는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들이 있었죠. 그런데 최근에 이제 대통령이 구속 취소로 석방이 된 이후에 많은 것들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민주당이 굉장히 강하게 얘기하고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다는 것을 가지고 최상목 당시 권한대행에 대해서도 탄핵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이게 굉장히 정무적으로 부담이 크다는 거를 모두가 알고 있는데도 막 강하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면 할수록 지금 한덕수 국무총리가 돌아왔는데 한덕수 권한대행이 민주당의 태도 때문에 더 임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치 민주당은 마은혁 후보자와 한 몸인 것처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은혁이 재판관이 되었을 때 어떠한 결론을 낼 것인지 아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더욱더 어떤 정치적인 편향성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국무총리 입장에선 임명을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정말 급한 때일수록 돌아가야 되는 것들이 있고 정무적인 판단들을 해야
해야 되는 것인데 민주당이 지금은 앞뒤 안 가리고 달려드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뭐 저는 근데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의 둘 다 현재 내부의 상황을 모를 거라고 생각을 해요. 모르고 있기 때문에 답답한 마음에 서로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는데 민주당이 지금 보이고 있는 모습은 적어도 이들이 수권 정당으로서의 자격은 없다라는 것을 국민에게 보여주는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신현영 의원께는 이런 식으로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헌재 선고 늦어지는 거에 대해서 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이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를 죽이기 위한 내란 세력의 작전이다라는 그 표현도 했고요. 자, 보이지 않는 손은 무엇이고 어떤 작전이런지 김 의원 발언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러니까 예전에 김민석 의원님이 비상계엄을 윤석열 대통령이 준비하고 있다라고 했을 때 아무도 믿지 않고 왜 그런 얘기를 해갖고 자꾸만 음모설을 퍼뜨리냐라고 오히려 면박을 받았던 시절이 있었는데 정말 비상계엄이 발생하고 초현실적인 일들이 발생하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당연히 탄핵 인용이 빠르게 될 것으로 기대했었는데 그렇지 않은 작금의 상황 네. 그리고 내일 이제 이재명 대표의 2심 선고가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결국에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을 해서 윤석열, 이재명 동시 제거론이 일부 언론에서 보도가 됐다고 해요. 그 시나리오가 정말 이재명의 사법살인으로 펼쳐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근데 요즘에 민주당이 지금 최선을 다하는 그런 광장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이유도 예상치 못했던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석방 그리고 김성훈 경호처장의 영장 기각 네. 그리고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해야 된다라고 권한쟁의에서 헌재에서 8명이 만장일치로 판단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임명하고 있지 않는 최상목과 한덕수의 모습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 정말 우리가 믿고 있던 당연히 되어야 되는 것이 되지 않고 있는 지금의 문제에 대해서 이런 뭔가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말씀을 한 것으로 저희는 이해를 하고요. 실제로 그러면은 민주당이 왜 그렇게 열심히 뭐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실정을 파헤치고 있느냐. 결국에는 이번에 탄핵이 결과가 나오고 조기 대선 국면으로 갔을 때 결국에는 지난 3년간의 대한민국을 후퇴시킨 여러 경제 파탄, 외교 참사, 인사 실패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키며 윤석열 대통령을 지금 호위무사하고 있는 국민의힘에 대해서 국민들께 이런 정치가 정말 문제가 있다라는 걸 다시 한번 보여주는 방식으로의 노력인 것이지 마치 윤석열 대통령이 돌아올까 봐 두려워서 이런 방식으로의 대응은 아니라는 걸 명확하게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제 김민석 의원이 강제현 이재명 대변인. 대표를 죽이기 위한 내란 세력의 작전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굉장히 부적절한 표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 말이 또 왜 문제가 되냐면 내일 당장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선고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항소심에서 100만 원 이상의 형이 나오는 경우 지난 11월 15일 1심에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나왔는데 어쨌든 100만 원 이상의 형만 나오면은 피선거권 박탈이 되는 것이고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400억 원이 넘는 돈을 이제 토해내야 되는 이런 네. 지금 위기에 있는 것인데 내일 항소심 재판부가 100만 원 이상 형을 선고하면 그러면 그 재판부도 내란 세력입니까? 이재명 대표를 죽이기 위한 내란 세력이 되는 것입니까? 지금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거는 재판부에 대해서도 굉장히 부담감을 주는 거예요. 불복 빌드업이다. 그렇죠. 이재명 대표가 지금 받고 있는 재판들도 여러 가지가 있고 그리고 이거는 헌법재판소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압력을 넣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들은 모두 내란 세력이라는 거예요. 지금 민주당을 제외한 많은 사람들이 뭐 헌법재판소, 판사, 특히 검사 같은 경우 예전부터 정치검찰이라고 이야기를 해오지 않았습니까? 모두가 합심해서 이재명 죽이기를 하고 있다라고 약간 과정에서 생각하면은 그 정도 발언이라고 보는데 너무 부적절하다. 그러면 내일 선고 이후에 100만 원 이상의 형이 나오면 판사들도 탄핵할 것인가 묻고 싶습니다. 네. 자, 내일 그 윤 대통령 탄핵 선고일이 공지되지 않으면 또 더 이번 주가 넘어갈 가능성이 많으니까 내일은 뭐 이재명 대표 항소심 결과뿐만 아니라 과연 윤 대통령 공지가 되는지 이것까지 한번 살펴보면 좋겠고요. 자, 이 시간 교통 상황 알아봅니다. 라디오 교통정보센터 김민희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영남권 산불로 고속도로 곳곳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특히 경북 의성군에서 난 산불이 안동으로까지 번지면서 중앙고속도로에서는 의성에서 서안동 사이 양방면과 또 청주 영덕고속도로는 서의성에서 영덕 사이가 전면 통제되고 있습니다. 주변 국도들로 우회하셔야겠는데요. 5번 국도 등 주변 도로들도 연기가 가득한 만큼 가급적 먼 곳에서 우회하셔야겠습니다. 중앙선 철도 역시 영주에서 경주 사이 열차 운행이 중단됐습니다.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면 금강을 앞두고도 인근 야산에서 발생한 산불 때문에 영동 2터널 일대로 연기가 자욱합니다. 이 구간 지나실 때는 안전에 더욱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그 밖에 서울시내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 월드컵대교 부근 2차로에서는 사고가 났고요. 반대 일산 쪽으로 한남대교 부근 3차로에서도 사고가 나면서 성수대교부터 정체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퇴근길,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실시간 교통 상황 살펴보았습니다. 뉴스레터 K 정치 토크 강전의 국민의힘 대변인 신현영 전 민주당 의원과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자, 민주당은 한덕수 총리를 향해서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헌재가 최상목 전 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을 위헌이라고 결정했고 위헌 판단이 나온 지 오늘로 26일째라는 점을 감안하면 한덕수 총리가 즉시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으면 파면 사유에 해당한다는 뜻입니다. 한덕수 대행은 헌재 결정 취지대로 오늘 당장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길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헌법 수호라는 중대한 책무를 다해야 한다는 점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자, 신현영 의원님. 네. 그러니까 마은혁 후보자 임명을 촉구하는 게 아니 뭐 헌재에서 그런 결정까지 나왔고 위헌이란 판단까지 했는데 왜 안 하냐 이거는 이제 충분히 민주당 입장에서 논리적으로 할 수 있는 얘기인데 부쩍 한동안 얘기 안 하다 최근에 뭔가 그 윤석열 대통령 선고가 늦어지면서 이 얘기를 부쩍 해서 뭐 일부 국민들 눈에는 안전판을 마련해 놓으려 그러냐 헌재 이런 식으로도 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저는 원론적으로는 권한쟁의 심판에서의 위헌 소지 있다고 했으니까 빠르게 임명을 해야 되는 건 맞는 건데 최성목 대행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덕수 총리가 다시 컴백하고 나서는 네. 강조하는 차원에서의 발언이라고 보이는데요. 지금 보면은 저희가 초반부터 마은혁 재판관이 임명이 되더라도 어차피 본인이 회피 신청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번에 변론 심리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참여하면 지연될 것이고 그만큼의 대한민국 위기 극복이 늦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강조하는 것이 정말 실익이 있을까에 대한 그런 의구심이 있었는데 어제 보니 정말 헌재 재판관 한 분 한 분의 그런 판단에 따라서 분위기가 일부는 좌우될 수도 있겠구나. 그리고 소수 의견이나 보충 의견이라 하더라도 그런 부분을 설득하는데 꽤 시간이 많이 걸리겠구나. 그래서 헌재의 8인 체제보다는 9인 체제로서의 정합성을 가지면서 제대로 된 판단을 하기를 바라는 국민의 심정에서의 그런 민주당의 메시지라고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 더 여쭤볼게요. 신현영 의원께. 자, 이제 헌재에서 위헌이라고 어저께 그 판단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한덕수 국무총리 어떤 탄핵 심판에서 근데 파면할 정도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근데 민주당에서는 탄핵 사유라고 또 해서 뭐 이게 이제 어떤 일종의 수사인지 정치적 수사인지 아니면 진짜 할 건지 모르지만 그런 얘기를 공공연히 하거든요. 탄핵에 이를 정도까지는 아니라는 어떤 결정까지 나왔는데 다시 탄핵 사유라고 하는 거는 이게 약간 좀 유리돼 있지 않나요? 현실과? 그때랑 지금이랑 조그만 판단 달리할 수 있을 것 같긴 그래요? 한데요. 왜냐하면 권한쟁의에서 판단해서 위헌이라고 했는데 곧바로 임명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는 중대하지 않다라고 판단했을 수 있지만 네. 지금은 그 헌재에서의 권한쟁의 판단이 상당한 시간이 걸렸고요. 이제 벌써 26일이라는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는 상당한 시간으로 지연이 됐다. 그렇다면은 고의성이나 의도성이 있는 거 아니냐라고 판단을 달리할 수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또 민주당에서의 빠른 임명을 촉구하는 그런 액션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김복현 판사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반대의 의견을 내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임명 부작위에 대한 부분이 법 위반이 아니라고 얘기하긴 했지만 본인 설명할 때도 상당한 시간에 대한 뭐 판단이 명확한 기준이 없어서 사실은 그 부분에 있어서도 법 위반이 아닌 것처럼 또 설명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언제까지 임명을 해야지 이게 법 위반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그런 구체적인 법 조항이 없다 보니까 발생하는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데 네. 이 정도 26일이면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 그리고 이제 다시 직무대행으로서 돌아왔기 때문에 이제는 대한민국 위기 극복을 위해서 총리로서 그리고 직무대행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해주셔라라는 부분에 있어서의 그런 네. 메시지인 것이죠. 자, 강전희 어제- 대변인 이분 어떻게 보세요? 어제 결정문 내용을 네. 보면은요, 어쨌든 파면할 정도의 수준인 것인가를 봤을 때 헌법재판소가 두 가지 이유를 내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역할과 범위 등에 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었다는 점, 이게 하나예요. 그러니까 네.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대통령 권한대행의 그 권한이 뭐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거는 명확하게 정리가 된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민주당의 논리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한 가지가 더 있는데 그때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가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진행하는 헌법재판소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목적 또는 의사에 기인하였다고까지 인정할 증거나 객관적 자료는 발견되지 않는다. 이게 하나가 더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때랑 다른 게 그때는 6인 체제였고, 그래서 정말로 그때 한덕수 국무총리가 임명을 하지 않으면 헌법재판소 자체가 마비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8인 체제로서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임명을 하지 않는다는 것도 헌법재판소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의도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의 이유 때문에 파면까지 가지 않는다라고 결정했는데, 이 한 가지는 국민의힘 쪽에서, 한쪽에는 이제 민주당 측에서 주장할 수 있는 내용들이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무력화시키기 위한 목적은 전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이미 정상화되어 있기 때문에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해서 재탄핵을 하게 된다고 해도 네. 지금 나온 결정문만으로도 기각 사유가 충분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요거 짧게 한번 여쭤볼게요. 강전희 대변인께. 자, 예를 들어서 지금 그 한덕수 권한대행을 이나 최상목 그 대행이었죠. 이분들이 쉽게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못하는 어떤 뭐라 그럴까요? 그 이후의 파장을 고려했을 때 여권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이거를 만약에 임명을 하면 그기 합류를 하든 안 하든 헌재에 대한 국민적 신뢰나 어떤 네. 사람들의 시선, 그 신뢰도 이런 것들에 영향을 미칠 거다. 이런 게 여권에서 좀 나오거든요. 얘기가 어떻게 보세요? 그 부분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지만 국민의 입장에서는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서 결과적으로는 계속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게 특정 단체 출신이었다는 부분들, 그동안의 정치적인 성향들이 너무 강하게 보여줬던 과거 전력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은혁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이미 민주당 단독으로 진행이 되었지만, 이런 때일수록 앞서 제가 뭐 급한 때일수록 돌아가야 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민주당은 마은혁 후보자가 지금은 당시와 좀 다르다, 우리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결정을 할 수 있는 재판관 후보자다라는 것을 국민의힘이 국민의 눈높이로서 검증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전혀 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물론 법 외의 방법으로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근데 지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는 민주당이 마은혁 후보자와 한 몸인 것처럼 마은혁을 임명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단순히 헌법재판소의 결정만으로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마은혁이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지 알고 있는 것처럼 하고 있는 태도가, 저는 오히려 더 국무총리에 대해서 임명할 수 없는 그런 이유를 주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민주당이 굉장히 다급한 것은 알겠지만 급할 때일수록 돌아가야 되는 것이고,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서는 저희는 다시 검증의 기회가 오지 않는 이상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예, 여기서 신현영 의원님. 정말 나쁜 선례를 국민의힘이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말 야당이 추천한 인사에 대해서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인사청문회에 들어오지도 않고, 그래서 통과된 청문 보고서를 인정하지 않고 끝까지 이 사람은 우리 마음에 들지 않고 부적합하다고 주장하면서 결국에는 여당이기 때문에 대통령이나 국무총리가 임명 안 하면은 그 사람으로서는 우리 국회에서의 그런 임명권, 추천권을 정말 무력화하는 하나의 나쁜 사례로 남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마은혁 그 분의 개인의 성향이 어떻든 문제가 있든 그런 것보다는 국회에서 검증하는 절차에 대해서 잘 참여를 하고 거기서 국민들의 동의를 얻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가 있으니 오히려 다른 사람을 추천해라라는 그런 여야의 뭔가 소통을 통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를 이런 방식으로 대통령 선에서 또 다시 한번 거부권을 쓰는 거와 똑같은 방식이거든요. 마치 방통위가 지금의 사태가 올 때 최민희 위원을 추천했을 때 그 국민의힘이 막았던 그런 여야의 상당한 불신으로 인해서 위원회 자체가 지금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네. 헌재도 마찬가지 그런 작동을 하는 데 있어서 회방의 하나의 그런 나쁜 선례로서의 기록이 남을 것 같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네. 민주당은 최상목 부총리 탄핵은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 밝혔습니다. 여기에 국민의힘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국회의장은 국회가 정쟁의 장이 되지 않도록 운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당장 최상목 부총리 탄핵건이 놓여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은 끝내 최상목 부총리 탄핵을 강행할 태세인데 정쟁용 탄핵 폭거를 저지할 책무가 국회의장에게 있습니다. 국회법은 탄핵 소추안이 본회의에 보고된 뒤 72시간 이내 표결되지 않으면 폐기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상목 부총리 탄핵 표결을 위한 본회의는 열려서는 안 됩니다. 국회의장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신영 의원께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최상목 권한 대행이었죠. 근데 어제부로 이제 경제부총리로만 이제 복귀를 한 건데 과거의 일을 가지고 현재 달라진 직무를 정지시킨다? 이 부분이 과연 맞는 것인가 이런 지적도 또 나와요. 실제로 뭐 탄핵안이 소추가 됐으니까 이것을 진행할 것이냐 말 것이냐의 고민의 기록에 있는 것이고 예. 아마 민주당도 정무적인 판단을 할 겁니다. 그리고 우원식 국회의장도 이 안건을 본회의를 잡아서 표결에 붙일 것이냐 말 것이냐도 판단을 할 거라고 보이는데요. 지금의 상황에서는 최상목 경제부총리를 탄핵하는 게 지금 민주당이 생각하는 대한민국의 위기 수습에서는 1순위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결과가 빠르게 발표가 된다 그러면 이 최상목 아니면 한덕수 총리의 그런 탄핵에 대한 이슈는 자동적으로 해소될 부분이기 때문에 네. 너무 그렇게 무리하게 하는 거는 저는 적합하진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강전래 대변인님. 앞서 마은혁 후보자 얘기했을 때 청문 보고서 이미 채택됐던 거 좀 아까 신현영 의원님 말씀을 해주셨는데 최상목 경제부총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최상목 경제부총리에 대해서 헌법재판관 임명 안 한 것 갖고서는 탄핵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민주당에서 이미 특가법 위반으로 고발을 했거든요. 네. 최상목 총리가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박근혜 정부 때 비서관이었었는데 경제비서관이었는데 그때 미르재단을 만드는 것에 있어서 깊숙이 관여를 했었다라는 거죠. 근데 당시에 조사를 받았고 무혐의 결정이 났어요. 근데 민주당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그때 검사가 윤석열이었기 때문에 제대로 여기에 대해 수사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2015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10년 전 일을 가지고 지금 공수처에다가 다시 고발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이번에 경제부총리로 들어오는 과정에 인사청문 보고서에 이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요. 네. 민주당에서 이미 다 물어봤었고 그런 다음에 여기에다 채택을 해줬던 내용입니다. 근데 그것을 가지고 고발을 하고 있으면서 지금 앞서 우리가 얘기했던 마은혁 후보자에 대한 이야기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을 청문 보고서가 이미 채택되었다, 이미 절차가 다 끝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본인들의 행동과도 앞뒤가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결과적으로 최상목 경제부총리 부분은 민주당이 지금 스텝이 굉장히 꼬였죠. 왜냐하면은 탄핵 이제 진행하겠습니다. 얘기하자마자 바로 그 국무총리 사건에 대한 기일이 잡혀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민망하게 돼버린 상황이어서 저는 이것을 진짜 진행을 할 것에는 좀 의문이 있지만 이런 이야기를 꺼내는 것조차도 이제는 국민들께서 너무 피로하시다. 그것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 2심 선고. 내일로 다가왔습니다. 사실 초미의 관심을 끌고 있는데 1심 선고에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형을 받았습니다. 요거는 짧게 한 5초만 대답해 주세요. 10초도 안 돼. 자, 신현영 의원님. 예, 2심 선고 결과 어떻게 내일 예측하세요? 결과 봐야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예측하는 게 참 쉽지 않은데 본인이 무혐의 그리고 무죄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보수 패널조차도 좀 감형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내일 지켜봐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네.
일단 강전의 이재명 대변인. 대표 사건은 전 국민이 다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 대법원에는 양형기준표라는 게 있거든요. 왜냐하면 전국의 지방법원이 다 있기 때문에 어디에서 뭐 징역형 나오고 어디는 벌금형 나오고 안 되니까 네. 이재명 대표는 당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인데 가중 요소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허위사실 또는 비방 내용이 후보자 평가에 관한 선거구민의 매우 중요한 판단 사항에 관계되는 경우, 전파성이 높은 경우, 막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전파성이 높은 경우는 TV에서 이야기한 걸 생각하시면 되고, 후보자 평가에 관한 사항은 지금 이게 하나 김문기를 안다 모른다는 대장동 개발 비리와 관련된 것이고, 예. 그리고 백현동 관련해서 박근혜 정부 국토부로부터 협박을 받았다라는 것도 백현동 개발 비리와 관련된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이었던 시절에 있어서 그 지역의 개발 사업과 무언가 어떤 암묵적인 그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혹들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거기에 대해서 해명하는 과정에 나왔던 얘기거든요. 선거구민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안일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지금 가중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양형기준표를 봤을 때도 8개월에서 2년 징역으로 그리고 벌금형을 선택한다고 해도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사이인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김문기 안다 모른다 그 부분에 있어서 항소심 과정에서 공소장 변경 절차가 있었습니다. 예. 그렇기 그게 때문에 지금 오히려 무죄 나왔던 부분에 대해서 더 그렇죠. 구체적으로 하는 국민의힘 거라 이거죠. 입장에서는 지금 여기에 대해서 오히려 더 명확하게 들어왔기 때문에 전부 유죄가 나올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민주당 측에서는 그게 아니라 적어도 김문기 안다 모른다 부분은 전부 무죄로 쓰려고 이게 공소장 변경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아니라 백현동 사건만 해도 이건 너무나 명확한 것이고 앞서 제가 말씀드린 가중 요소들이 있는 사안이에요. 그때 8개월에서 2년형이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검찰이 2년형을 구형했던 거거든요. 네네. 근데 이게 말씀드린 것처럼 벌금형으로 바꾼다 해도 양형기준표상으로는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사이예요. 근데 100만 원 미만으로 떨어뜨려야 되는 것은 거의 뭐 코끼리가 바늘구멍을 들어가는 수준이다. 이재명 대표 본인도 법조인이기 때문에 더 잘 알 것이고, 네. 이재명 대표 사건이 워낙 전국적 관심사가 있기 때문에 더욱더 이 양형기준표대로 결정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말씀 드려야 네, 신현영 되는데 의원님. 아니 진행을 공정하게 해주셔야 되는데 저한테는 5초 얘기하라 그러고 죄송합니다. 상대는 뭐 3분 얘기하게 하면 이거는 너무 불공정한 아니, 그게 아니고 이게 진행이어서 제가 이의를 제기합니다. 예. 예. 말씀 잘하셨어요. 나 지금 얘기하다가 내가 다음 질문 보느라고 깜빡했어. 아니 그러면 상대방이 좀 이렇게 길게 얘기할 때는 줄여주셔야 아니, 되는데 난 사실은- 이거는 계속 형평성에 어긋나는 부분이고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강력하게 제가 문제 제기하겠습니다. 알았어요. 예. 예. 이거는 사실은 제가 요 질문은 그냥 짧게 대답을 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그 다음 질문을 하려고 그랬더니 아니 조금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이게 다음 질문 넘어가기 전에 아니요, 진짜. 됐어요? 아니 지금 처음부터 그러셔가지고 처음부터? 제가 뭘? 지금 이 방송을 1년 동안 이상 하고 있는데 예. 이런 식으로 그러면 상대방의 이렇게 분량을 좀 조절을 해주시거든요. 예. 그리고 저는 질문이 그렇게 해왔다고 많으시잖아요. 생각하는데. 상당한 질문이 많기 때문에 그러면 이걸 끝까지 다 하려면 어느 정도 압축적으로 얘기해야 되는 것을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걸 하고 있는데 그래요.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매우 저는 공정하지 근데 않다는 어쨌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럼 그래요. 저도 길게 준비해 와서 길게 다 얘기할 수 있어요. 예. 자 그러면 여하튼 노여움을 푸시고 지금 약간 흥분하신 것 같은데 여하튼 그렇죠. 제가 참다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서 그래요. 지금 잘하셨어요. 방송 중에 얘기합니다. 잘하셨어요. 예, 네. 방송 얘기 잘하셨고 근데 분명한 거는 제가 1년 동안 보셨기 때문에 그거를 뭐 불공평하게 하려고 막 이걸 하고 그건 아니었다는 건 아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 부분에 있어서 제가 왜 5초 얘기를 약간 웃기려고 한 건데 그 다음 질문 이거의 정치적 파장을 주로 얘기하려고 사실은 그랬던 거거든요. 근데 강전의 대변인 말씀이 좀 길어질 때 제가 그다음 어떤 질문을 마지막으로 할까 이걸 보느라고 사실 좀 놓쳤어요. 그래서 5초를 제가 너무 길게 쓴 예. 여하튼 뭐 그런 부분은 신영 의원님 오해인 부분도 있으니까 너무 하지 마시고. 자, 그래서 신현영 의원께 여쭤볼게요. 그러면 이번 판결이 어떤 이 대표의 정치적 입지나 만약에 나쁜 이 가정입니다만 좀 나쁜 이 대표에게 나쁜 결과가 나왔을 때 실제로 어떤 야당의 대선 구도에 좀 영향이 있으리라고 보세요. 우선은 민주당에서는 지금의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정치적 탄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내일 2심의 결과에 대해서 유죄가 나오던 아니면은 그대로 형이 선고되더라도 지금에 있어서의 당내에서의 리더십에 큰 차질은 없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내에서는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과거의 그런 사법 판결을 보면 대법원에서 또 뒤집어진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판결을 봐야 된다. 그리고 이 사법부에 대한 뭔가 불복 빌드업 뭐 이런 얘기들은 사실은 그동안에 민주당이 어떤 부분에 있어서도 탄핵이 기각되거나 어떤 선고를 하더라도 정말 그 부분에 있어서는 겸허하게 수용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뭔가 계속해서 야당 대표를 죽이는 방식으로의 사실 대선 후보 1위 주자이기 때문에 더더욱이 공격이 들어오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국민의힘에서 상당히 총력을 다하고 있는 모습은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런 사법 판결에 대해서 민주당이 흔들리지는 않을 것이다. 오히려 더 대동단결해서 지금 상황에서의 국난 위기를 위해서 윤석열 정권의 그런 파면이 될 때까지 힘을 모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강전의 대변인님 딱 40초 이내로. 아니 진짜 시간이 얼마 없어요 지금. 아니, 질문이. 짧게 예 정치적 파장. 이재명 대표 항소심이요. 네네네. 저도 지금 근데 신현영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현재 민주당의 그 원내 구성이 워낙 이재명 대표 일극체제로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장 어떤 모습이 있을 거라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 최근에 나오는 여론조사든 뭐든 이재명 대표 이외의 다른 주자들이 보이고 있지도 않은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다만 여기에 있어서 이재명 대표 스스로가 앞으로 민주당을 위해서 그리고 대한민국 정치를 위해서 본인이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되는지 스스로 좀 생각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속보 하나 더 전해드릴게요. 영남 산불 확산 여파로 안동시가 전 시민에게 대피령을 내린 데 이어서 경북 청송군도 전 국민에게 대피령을 내렸습니다. 대상은 2만여 명입니다. 영남 산불 확산 여파로 안동시가 전 시민에게 대피령을 내린 데 이어서 경북 청송군도 전 군민에게 대피령을 내렸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강전의 국민의힘 대변인 신현영 전 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뉴스레터 K 1부 마치고 2부가 이어집니다.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631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유지원입니다. 고등학교 2학년인 선규는 인생의 우여곡절이 참 많았습니다. 8살 무렵 갑자기 세상을 떠나버린 엄마. 그 후 아빠마저 급성 백혈병 진단을 받으며 힘겨운 투병 생활이 시작되었는데요.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은 더 나빠졌고 결국 선규는 아빠에게 골수를 이식하는 큰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후 한동안 회복의 기미를 보인 아빠. 하지만 안타깝게도 백혈병은 재발되고 말았는데요. 현재 아빠는 서울에서 항암 치료를, 선규는 홀로 제주에서 생활 중입니다. 아무도 없는 힘든 환경이지만 늘 상위권의 성적을 유지하며 손에서 책을 놓지 않는 선규. 훌륭한 교사가 되어 아빠에게 희망을 주고 싶다는 선규의 바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KBS 58분 날씨. 강풍 부는 지역이 전국으로 확대돼서 우려되는 지역의 범위가 넓습니다. 지금 전국 대부분 지역에 강풍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오늘 일최대 순간풍속 극값을 충청 호남에 많이 발생했고요. 또 3월 최고 기온 극값을 기록한 곳도 있을 정도였습니다. 25도 이상도 꽤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대구와 경북 지역은 심각 단계인 건조 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동쪽이 건조한데 특히 영남 지방이 더욱 건조합니다. 화재 예방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오늘 전국에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국외 미세먼지 유입 때문에 오늘도 역시 대기가 혼탁합니다. 오늘 매우 나쁨 수준인 곳이 많아서 최근 들어 대기 상태가 가장 좋지 않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는 상태가 조금 나아지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맑다가 흐려져서 늦은 오후에 제주도, 밤에는 남해안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해서 모레는 전국적으로 내리겠습니다. 양은 많진 않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 6도 등 1도에서 11도가 되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1도, 대구 25도 등 전국적으로 13도에서 26도 분포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따뜻한 남서풍이 유입되면서 20도 안팎까지 오른 곳이 많았는데 내일도 비슷한 양상이 펼쳐지겠습니다. 일교차도 크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 11.5도, 습도 60%입니다. 강혜종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여러분은 지금 퇴근길 시사편지 한 장,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를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영남을 중심으로 산불이 닷새째 이어진 가운데 전국의 산불 재난 국가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로 상향됐습니다. 중앙선 일부 구간 열차 운행이 중단됐고 경북 의성, 안동, 청송 등 곳곳에 대피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업무에 복귀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존중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헌재 결정 취지대로 당장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개인적 판단으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기각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법률위원장 박균택 의원은 탄핵 심판이 기각되면 2년간 내전 상황에 빠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국민의 분노가 헌법재판관들을 향하고 있다며 이른 시일 내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했습니다.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한강씨 등 작가 414명이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한 줄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한국작가회의 소속 문학인 2,487명도 윤 대통령 즉각 파면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오늘도 헌법재판소 인근에선 윤 대통령 탄핵 찬반 단체들의 집회가 이어졌습니다. 서울 남태령에선 탄핵 촉구 농민들이 트랙터 행진에 나서 경찰과 대치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편유희였습니다.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진수. 영남 지역을 중심으로 큰 산불이 잇따라 발생해서 피해 면적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안동시는 15만 시민들 모두에게 대피령을 내렸습니다. 공화성 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교수 전화 연결해서 산불 상황과 대응 방안 알아보겠습니다. 공화성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공화성입니다. 지금 막 들어온 속보에 관한 질문부터 드릴게요. 영남 산불이 막 급속하게 확산 중입니다. 의성과 안동, 청송 등 곳곳에서 대피령이 내려지고 있는데 특히 안동시는 15만 시민들 모두에게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라고 대피령을 내렸어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전체 대피령을 내린 경우는 정말로 화재가 네. 불길이 예측 불가할 때, 네. 예측 불가할 때 번질 때 그 전체 대피령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만큼
사태가 심각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뉴스를 보니까 일단 그 시민들의 생명이 가장 그 중요하고요. 빨리 대피를 하셔가지고 안전한 곳으로 대피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이게 보니까 또 세계문화유산 하회마을 목전까지 왔다고 하니까 되게 안타까운 생각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고유의 문화유산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네. 예, 잘 보존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네. 화마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지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러니까요. 자, 지난 21일부터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산불은 경북 의성과 경남 산청, 울산 울주 등 세 곳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먼저 세 곳 산불이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와 진화 현황이라 그럴까요? 그리고 이번 산불의 특성까지 좀 이렇게 설명을 해주세요. 동시다발적으로 사실은 이 산불이 일어나다 보니까 네. 한 곳으로 집중해야지 불을 끌까 말까 한데 뭐 헬기도 분산을 시키다 보니까 네네. 불 끄기가 훨씬 더 어려운 상황이고요. 예. 이들의 공통점은 급격한 그 확산세라는 것입니다. 뭐 의성 같은 경우는 인접 도시인 안동까지 이미 번졌고 울주도 마찬가지고 일대 산림을 완전히 삼켜버렸고요. 그리고 접근하기가 어려운 산악 지형이 대응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산청도 보니까 불길이 심하게 번져서 인명피해도 이번에 또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네. 아직도 진화가 언제 될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잠시 좀 말씀하셨지만 소방당국 중심으로 뭐 나흘째, 닷새째 이렇게 밤새 진화 작업도 계속되고 있는데 불길이 이제 잘 잡히지 않고 있고요. 무엇보다 이게 대기가 또 건조하고 바람이 강해서 그렇다고 봐야 되나요? 네, 맞습니다. 일단 산불의 영향은 바람이죠. 강한 바람이 불고 있는데 초속 뭐 10m 이상 그 속도로 또 바람이 부는 경우도 또 있다고 합니다. 또 기온도 영향을 많이 차지하고 있고, 또 이제 봄철에는 겨울철에 이제 낙엽들이 아직까지 그 건조한 것들이 그대로 쌓여 있습니다. 새싹만 조금씩 올라와 있지. 그러다 보니까 불이 쉽게 붙기도 하고 또 산불의 확산 속도도 아주 빠른 상태로 번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우리 소방당국이 인력과 장비를 막 총 투입해가지고 할 수 있는, 지금 투입해가지고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이번과 같은 막 자연의 그 강풍이랄까 이럴 때는 이렇게 많은 장비를 동원하고 많은 인력을 동원한다고 해도 좀 확산세를 막기에는 역부족인 그런 측면도 없지 않은 겁니까? 네, 맞습니다. 일단 산불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 장비가 헬기입니다. 네. 근데 이 헬기도 뭐 초속 한 5에서 6m 정도 바람 불 때까지는 뭐 가능할 수 있지만 그 이상 바람이 불면 또 투입도 불가능하고요. 네. 물을 헬기로 담아서 뿌려야지 불을 끌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담수지 또한 또 멀리 있다고 하면 그 물을 퍼붓는 그 시간이 또 상당히 많이 소요될 수밖에 없고, 이번처럼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곳에서 산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헬기를 한 곳으로 집중시키기도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네. 그 산불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산불 진화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실제 의성 산불 같은 경우에 어제 이제 오늘 전 시민 대피령 내려진 안동시까지 번지면서 지역의 소방지휘본부 덮쳤고요. 자, 주민들에겐 지금 전 시민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안동 시민들에게는. 자, 궁극적으로 이제 완전 진화를 해야겠지만 당장은 이제 확산을 조금 예방한다 그럴까요? 확산의 속도를 늦추거나 막는 거, 이것도 중요해 보이는데, 그렇다면 산불 대응에 좀 차이가 있습니까? 그렇죠. 일단 진화는 뭐 다량의 물을 쏟아 부어서 그 불길을 잡고 불을 완전히 끄는 것인데요. 현재 상황으로서는 사실은 산불 확산 속도가 워낙 빠르기 때문에 네. 현재는 그 진화보다는 그 확산을 차단하는, 확산을 늦추는 거에 중점을 둬야 될 것 같고요. 이제 또 저녁이 돼서 또 어두워지는 그런 상황이 또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밤이 되면 또 헬기는 또 뜨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현재는 이제 불길이 민간으로 내려오지 못하도록 막는 조치들, 그리고 도로로 가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들, 그다음에 또 철도로 가지 못하도록 이런 하는 조치들, 그 방어선을 구축하는 데 주력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네. 경남 산청
산불 진화 과정에선 진화대원 3명과 인솔공무원 1명이 숨지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 당시 소방헬기가 물을 뿌린 후였고 잔불 정리 작업을 진행하던 그런 중이었다고 하는데 이 잔불 정리라는 거는 어떤 작업이고 또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하는지 잔불이라고 해서 우리가 방심해서는 안 된다는 게 좀 교훈일 것 같아요. 네, 이 잔불 정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뿌리 불씨나 속불을 제거하는 작업인데요. 네네. 겉으로는 꺼졌더라도 그 낙엽 아래나 숲을 속에 그리고 고목 내부 이런 곳에 불씨가 남아 있거든요. 네. 그때 이제 강한 바람이 불면 이 불씨가 다시 되살아나는 겁니다. 이 작업은 사실은 진화보다 더 세심하고 위험합니다. 시간도 많이 소요되고 그래서 차근차근 안전에 만전을 기해가면서 네. 속에 있는 그 낙엽들을 다 뒤집어 가면서 그 잔불 정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잠시 속보 하나 전해드리고 질문 이어갈게요. 행정안전부는 오늘 저녁 6시부터 경북과 강원도 지역에 강풍 경보를 확대해서 발표했습니다. 경보가 내려진 지역은 강원도 강릉과 동해 삼척 평지, 강원도 중부와 남부 산지, 경북 영덕과 울진 평지, 경북 북동 산지 지역입니다. 자, 강풍경보 잘 유의하시고요. 자, 이제 잔불 얘기하셨는데 그럼 이어서 잔불이 남아있거나 산불이 가까이 있을 경우에 교수님 예를 들어서 바람을 등져야 하는지 등 뭐 이런 기본적으로 준수해야 할 안전수칙 같은 게 있을 것 같아요. 안전수칙 어떤 게 있습니까? 일단은 그 산불은 그 열부력이라고 해서 그 열에 의해서 위로 상승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낮은 곳으로 낮은 지대로 네네. 이동하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그리고 바람의 부는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신속히 이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것은 이 불길이 바람을 따라 빠르게 번지기 때문에 바람 부는 방향과 이 반대편으로 대피하는 것이 보다 안전하고요. 질식사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젖은 수건이나 옷 등으로 코와 입을 가리고 대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뭐 KF94 마스크가 있다면 94 마스크를 쓰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자, 무엇보다 중요한 건 주민의 생명과 재산 지키는 겁니다. 산불 주변 지역에 사는 분들에게 이런 상황이면 무조건 대피해야 한다. 물론 시에서 대피령이 나가긴 하지만요. 이런 상황이면 무조건 대피해야 한다. 이런 상황이면 이런 조치를 해야 한다. 그런 좀 수칙을 알려준다면 어떤 말씀하시겠어요? 일단은 그 문자나 방송 네. 지시에 잘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장 잘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장 내가 있는 곳은 뭐 산불 불길이 안 보인다든가 뭐 네. 연기가 없더라도 방송에서 대피하라고 하면 곧 언제 내가 있는 곳까지 불길이 닥칠 수 있기 때문에 네. 바로 적시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네. 대피 전에는 평상시에 인근 대피소라든가 이런 곳들을 미리 확인해 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한덕수 국무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은 어제 의성과 울주, 하동 세 곳을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자, 피해 규모 정말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을 겁니다. 피해 규모 지금 교수님 어느 정도로 파악되고 있어요? 의성 같은 경우는 500헥타르 이상이 탔다고 하고 네. 나머지 부분들도 아마 수백에서 네. 1000헥타르 이상은 다 탔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예. 수백억 원대 이상의 피해가 예상이 되는데요. 네. 이런 산불 같은 경우는 또 한 번 화재가 발생하면 원상 복구시키는 데는 30년 이상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산불은 사실은 진압도 아주 중요하지만 예방이 정말 중요합니다. 불이 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네. 자, 그러면 교수님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가 되면은 어떤 게 달라집니까? 국고 지원을 확대해 주고요. 네네. 국고 비용을 지원해 줄 수 있고 국세라든가 지방세를 감면도 해 주고요. 생활 안전 자금도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이런 그 다양한 조치들, 다양한 후속 조치들을 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자, 그리고 아까 우리가 뭐 청송군이라든지 안동시라든지 뭐 청송군은 전 국민 대피 명령 내리고 안동시라든지 여기는 전 시민 대피령이 지금 내려졌는데 그럴 경우에는 지금 어디로 가는 겁니까, 이분들은? 보통? 지정된 대피소로 그죠? 발생하는 게 대피소를 좋겠고요. 지정해 주는 거죠, 시에서. 그렇습니다. 뭐 학교라든지 운동장 저기 뭐 체육관이라든지 뭐 이런 데 좀 안전한 데 있는 데로 가라는 거겠죠? 네, 그럴 것이라고
있다고 보입니다. 아, 그렇고요. 자, 대형 산불은 거의 해마다 반복되고 그에 대한 진화와 피해 수습, 복구 절차 역시 규정돼 있을 걸로 보입니다. 자, 교수님 보시기에 이런 부분만큼은 좀 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진화대원의 안전도 정말 중요한데요. 진화대원의 안전. 예. 이번에 안타깝게 또 몇 분이 또 희생이 됐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안전에 유의해서 꼭 진화 작업에 임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또 이재민에 대한 어떤 물질적인 지원도 중요하지만 그 심리적인 회복 지원 이것도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또 필요하겠습니다. 더불어서 네. 현재 산불 진화에 대해서는 산림청이 주관 부서입니다. 예. 그런데 안타깝게 우리 국민들은 화재가 발생하면 산불도 화재가 발생하면 119에 신고를 합니다. 그렇죠. 119는 소방이거든요. 예. 소방에서 다시 산림청에 이런 그 화재 신고가 들어왔다고 다시 알려줍니다. 그만큼 체계가 우왕좌왕한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산림 예방이나 복구는 산림청이 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고요. 예. 이 산불 대응에 대해서는 그 불에 대한 전문가인 소방청으로 일원화시키는 이런 체계를 갖추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주관 부서는 산림청이고 사람들은 대부분 이거 소방서 신고해야 되지 이러니까 우왕좌왕하니까 그것도 좀 큰 체계를 보면 소방청으로 일원화시킬 필요도 있겠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산림 예방 복구는 산림청이 하고 네. 산불 불 끄는 것은 소방청이 주관할 수 있도록 일어나가는 체계도 필요해 보입니다. 네, 교수님 TV 방송이나 인터넷 등을 보면 운행 중인 차량에서 불길을 촬영한 이제 화면들을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바람을 타고 번지는 불길 특성상 접근하는 건 되게 위험하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자 진화 장비 갖추지 않았을 경우에 특정 거리 이상 접근해서는 안 된다 이런 기준 같은 것도 있습니까? 최소한 어떤 특별한 기준은 없지만 네. 최소한 100m에서 300m 정도는 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이 방화복을 착용한다고 하면 그 방화복이 한 500도씨 정도 견디지만 네. 일반 시민들은 그런 안전장치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바람이 수시로 그 한쪽 방향으로만 부는 것이 아니고 네. 바람이 어느 쪽으로 불지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불씨가 수백 미터까지 날아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촬영하는 것은 특별히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불길이 잡힐 기회로 모레쯤 영남 지방이 이제 비 소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기대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정도 규모 산불이 어느 정도 잦아들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양의 비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일단 비가 많이 오면 상황이 반전될 수도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강수량이 한 10mm 이상이면 불은 완전히 꺼지는 건 아니고 산불 확산 속도는 어느 정도 줄어들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면이 이게 달궈진 상태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잠깐 지나가는 소나기 정도는 안 될 것이고 다량의 비가 내려야지 불이 완전히 꺼질 것이라고 보입니다. 네. 이 대목에서 산불 원인 짚어볼게요. 울산 울주군 산불은 60대 남성이 농막에서 용접 작업하다가 불꽃 튀어서 발화됐다고 이렇게 전해졌고, 물론 이제 다 경찰 조사 진행 중입니다. 정확한 건 경찰 조사에서 나올 거고, 경남 산청 산불은 예초기가 돌에 닿아서 불꽃이 튀면서 번졌다 이런 증언이 나왔습니다. 경북 의성 산불은 성묘객이 실수로 불을 냈다 이렇게 스스로 신고를 했고요. 자, 이렇게 어이없는 실수가 엄청난 산불로 이어지고 생명과 재산을 앗아갑니다. 이런 실화를 예방하는 방책 어떤 게 있을까요? 철저한 시민 안전 의식이 우선돼야 됩니다. 아유, 이 정도 해가지고 뭐 불이 나겠어? 네. 이런 생각은 절대로 금해야 된다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산불 같은 경우는 이 불씨가 수백 미터까지도 날아가고 네. 또 강한 바람이 또 불면 쉽게 불이 붙어서 산으로 옮겨 붙기 때문에 아주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산에 갈 때는 라이터라든지 뭐 담배라든지 혹시나 또 성묘를 하다가 쓰레기를 소각한다든지 이런 일은 절대로 없어야겠습니다. 네. 자, 며칠 전에 저희 프로그램 청취자가 뭐 이런 그 문자를 하나 주신 게 있어요. 일종의 제안인데 뭐라 그랬냐면
이런 건조기에는 아예 입산을 금지해버리자. 이런 제안은 좀 너무 극단적인가요? 어떻습니까? 홍보와 계도가 일단은 먼저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불이 계속 이어지고 사람들의 부주의로 인해서 산불이 계속 발생한다면 네. 뭐 특별히 불이 많이 나는 계절에는 네. 그리고 불이 많이 나는 지역에는 입산을 금지하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요. 예. 그 지역에 따라서는 그런 것도 한번 고려해 볼 필요는 있다. 이런 식으로 네. 제가 이해가 되고요. 자, 실수로 산불을 낼 경우에 관련 법은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형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 처벌은 이보다 훨씬 미미하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 이유가 뭡니까? 고의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네. 벌금이 이보다 상당히 낮아지는 경향이 높은 것 그래요. 같습니다. 예. 그래서 실제 사례를 보면 뭐 200만 원 벌금 결과의 엄청남과 관련 없이요? 관계없이? 예, 예. 실형은 거의 없고 네. 이런 솜방망이 처벌이 계속 이어지는 것 같은데요. 네네. 그래서 사실은 뭐 이 벌칙을 올려야 된다 이런 말도 있지만 벌칙을 올리는 것보다 규정대로 처벌하는 것이 네. 우선돼야 된다고 봅니다. 벌칙 자체를 올리는 것보다 규정 있는 저 제도 안에서도 제대로 좀 엄벌을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 이런 얘기로 이해가 되고요. 네. 자, 교수님, 저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대한민국 봄은 늘 건조하고 바람 많이 붑니다. 조심을 강조하지만 또 대형 산불은 매년 반복되고 피해도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런 악순환 고리 끊기 위해서 이제 예방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농사일과 벌초 또 산행하는 사람들에게 교수님 어떤 조언 해주시겠습니까? 일단 라이터, 그다음에 담배 이런 것들 절대로 몸에 소지하면 안 되고요. 네. 혹시라도 이렇게 생각해야지. 불이 붙을 가능성이 적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불이 붙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네. 라이터 성냥 절대로 금지하고 네. 그리고 가능하면 이렇게 산불이 많이 나는 이때에는 등산을 좀 자제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네. 성숙한 시민 안전의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런 건조기에는 산행도 조금 자제하고 라이터나 저기 성냥 같은 것들 안 된다. 이거는 이제 금지 차원에서 말씀하셨고 마지막으로 시민 안전 의식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공하성 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교수였습니다. 교수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퇴근길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오늘 가장 뜨거운 뉴스, 화제 소식 쏙쏙 골라서 전해드립니다. 뉴스레터 브리핑. 오늘은 한국일보 김도형 기자 나오셨습니다. 김도형 기자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어제 서울 강동구 사거리에서 대형 땅꺼짐, 이른바 싱크홀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화면을 보니까 승용차 한 대는 딱 땅이 꺼지는 순간에 공중으로 튕겨지면서도 지상에 이제 섰거든요. 근데 사고 현장 땅 속으로 이제 오토바이가 떨어졌습니다. 운전자와 함께 떨어졌는데 안타깝게도 오늘 낮에 숨진 채 발견됐어요. 예, 그 사고 발생 17시간 만입니다. 그 오토바이 운전자 박모 씨가 숨진 채 발견이 됐어요. 소방 당국은 오늘 오전 11시 22분경 싱크홀 내부에서 박 씨를 발견을 했는데 이미 심정지 상태로 호흡과 의식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네. 어제 오후 6시 29분경쯤에 그 오토바이를 타고 사고 현장을 지나가다 싱크홀에 추락을 했습니다. 박 씨는 추락 직전 복장 그대로 헬멧과 바이크 장원을 착용한 채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예, 그 실종이 된 직후부터 밤샘 수색 작업이 진행이 됐는데 상수도 배관이 파열이 되면서 싱크홀 내부가 침수되면서 구조에 난항을 겪었어요. 그 오늘 새벽 1시 30분쯤에 휴대전화가 발견이 됐고 네네. 3시 반쯤에 오토바이가 발견이
발견이 됐어요. 그리고 여기서 약 8시간이 더 지나서야 박 씨를 발견할 수 있었던 겁니다. 박 씨는 그 땅꺼짐 중심선에서 약 50m 떨어진 곳에서 발견이 됐어요. 네.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좀 아시겠지만 상수도 배관이 파열이 되는 바람에 물이 계속 흘러갖고 물과 토사가 섞여 있었던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배수 과정을 거친 뒤에 중장비를 투입해서 토사를 제거하고 그 뒤에야 발견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 이 땅꺼짐에 쌓인 토사량은 약 6,480톤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구조대원들이 잠수복까지 입고 투입이 됐는데 네. 구조 작업을 하던 중에 싱크홀 상단에 추가 붕괴 조짐이 보이면서 수색이 좀 지연이 됐습니다. 그간 국내에 적지 않게 싱크홀이 발생을 했는데요. 제가 네. 좀 찾아봤거든요. 2014년부터 2023년까지 10년 동안 2085곳의 땅이 꺼졌어요. 근데 이 중에 사망사고는 2건 정도거든요. 2019년 12월에 서울 여의도에서 지하 공공보도를 건설하던 공사 중 작업 중인 근로자 한 명이 추락해서 매몰돼 숨졌고요. 또 2022년 7월에 인천 부평구에서 작업대가 기울어지면서 근로자가 추락해서 숨졌습니다. 방금도 설명을 해드렸지만 지금처럼 도로 위를 달리던 운전자가 땅꺼짐이 발생하면서 사망까지 이른 거는 사실 되게 이례적인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게 되게 크더라고요. 예. 규모가. 땅꺼짐의 규모가 되게 커서 안타까운 그 소식입니다. 이번 땅꺼짐 사고의 원인은 조사가 이제 더 진행돼봐야 정확히 알 겁니다. 그런데 우선 어떤 요인들이 지금 지목되고 있는 건 있죠? 예, 그 사고 원인은 아직 조사 중인데요. 서울시는 인근에서 진행 중이던 지하철 9호선 연장 공사가 이 땅꺼짐 형성에 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는 사고 발생 직후 해당 공사를 일시 중단을 했습니다. 네. 앞서 설명해드린 박 씨도 거기 그 땅꺼짐 내부에 그 지하철 공사 현장이랑 연결되는 터널 비슷한 게 있다고 해요. 거기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또 여기 땅꺼짐 내부에서 상수도 배관 파열이 확인이 됐는데 집안을 더욱 약화시켜서 사고를 유발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땅꺼짐은 지하에 거대한 빈 공간이 생성되거나 집안이 약해지면서 발생이 되거든요. 또 지하수 유출이나 노후 배관 파손, 대규모 건설 공사 등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전문가들하고 함께 정밀 조사를 진행하고 있고요. 조사 결과에 따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할 방침입니다. 네. 그런데 사고 전에 전조 현상이 나타났다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예요? 그 땅이 꺼진 곳 바로 옆에 주유소가 있거든요. 근데 이곳에서 바닥 갈라짐 등의 전조 현상이 나타났다는 주장인 거예요. 네. 여기 주유소를 운영하시는 분이 올 3월 초에 그 주유소 아래에 있는 지하 탱크에 영향이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서울시와 강동구청에 민원을 제기했는데 이게 개선되지 않았다는 주장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서울시는 3월 14일에 주기적으로 검측을 실행을 했고 계측 결과는 이상이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지하철 9호선 감리단과 시공사에서도 2차례 현장을 방문해서 확인했지만 집안 침하도 없었다고 하네요. 그렇군요. 자, 사고 이후 주변에 사시는 분들은 이제 특히 더 불안하실 겁니다. 사고 지역 인근에 이제 학교도 서너 곳 있다고 합니다. 현재 어떤 조치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예, 일단은 추가 붕괴나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네. 사고 현장 주변의 전기를 먼저 차단을 했고요. 또 땅꺼짐 내부로 물이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단수 조치를 시행을 했습니다. 인근에 한영 외국어 고등학교, 한영 중학교, 한영 고등학교, 대명 초등학교 등 학교가 4곳이 있거든요. 네. 오늘 모두 학교장 재량으로 휴업을 결정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한영 중고등학교 측은 사고로 인해 정문 출입이 어렵고 가스 공급 중단 및 단수로 인해 화장실과 급식 이용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휴업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이들 학교는 학생들이 싱크홀 인근에 접근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가정에서 안전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지도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서울시는 추가 안전 점검과 복구 작업을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라면서 시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게 좀 규모가 큰 만큼 복구되고 완전히 이전으로 돌아가는 데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무엇보다도 그 지역에 추가적인 어떤 사고나 이런 게 방지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네. 이번엔 주제를 바꿔봅니다. 의정 갈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메디 스태프에 대한 폐쇄 심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자, 김도윤 기자님, 메디 스태프는 무엇이고 그것 좀 알려주시고 또
이 폐쇄 심의 이거는 왜 여는 거예요? 일단은 메디스태프라는 곳은 온라인 커뮤니티예요. 네. 의대생 또는 의사들이 참여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인데 의사 면허나 의대 학생증 등 신분을 인증해야만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료인들인 거예요. 여기에서 집단 휴학에 동참하지 않는 의대생들이나 또는 진료에 복귀한 의사들의 신상 정보를 유통하는 이른바 의료계 블랙리스트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네. 사실상 이들의 신상 정보를 유포가 되면서 배신자라는 낙인을 찍는 거예요. 의료계 또한 상당히 배신자 낙인 찍는 커뮤니티네요. 예. 일단 의료계 또한 상당히 폐쇄적인 커뮤니티이기 때문에 이 신상 정보가 공개되는 것에 좀 두려움이 크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교육부가 지난 22일에 방심위에 이것에 대한 긴급 폐쇄 요청 공문을 보냈고요. 그래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내일 통신심의 소위라는 걸 열고 여기서 폐쇄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경찰도 앞서 이 블랙리스트 사태에 대해서 메디스태프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교육부가 먼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이제 공문을 보내가지고 이걸 심의해 달라 한 거고 그래서 방심위가 하고 동시에 경찰도 이제 수사는 진행 중이군요. 예, 맞습니다. 네. 자, 이거는 약간 다른 얘기일 수도 있고 연결된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의과대학 측, 전국의 의과대학을 얘기하는 겁니다. 의과대학 측은 의대생들의 집단 휴학을 허용하지 않고 아울러 의대생들이 등록하지 않으면은 제적 처리하겠다 이런 개별 통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의대생들은 제적당하면 소송 벌이겠다 이렇게 맞서고 있다고 해요. 자, 김 기자 보시기에 소송으로 갈 경우 과연 법적 판단 어떻게 될 걸로 이렇게 전망이 됩니까? 일단은 법조계에서는 의대생들의 승소 가능성이 상당히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 가장 큰 이유는 학교 규범대로 처리했다는 거예요. 학교마다 학칙들이 있는데 이 제적이라는 거는 학칙에 따라 이루어진 건데 단순히 제적이 이루어졌다는 것만으로 이분들이 승소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은 수업 일수를 못 채울 경우에 제적하는 거는 의대뿐만 아니라 전체 모든 학과에 적용해서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라서 이 의대생들을 구제해줄 만한 법률적 근거가 희박하다고 합니다. 또 대부분 학교 학칙을 보면 휴학 사유가 명확해요. 질병 또는 임신, 출산, 육아 그리고 창업 같은 것들인데 사유를 증명할 서류를 명확하게 첨부를 해야 됩니다. 지금과 같은 집단 휴학에 대해서는 이 휴학 사유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어요. 과거에 제적된 의대생이 법원에서 구제를 받은 적이 한 번 있긴 있거든요. 근데 그때는 학칙이 절차를 지키지 않고 개정됐다는 문제가 있었어요. 다시 말해서 명확한 절차적인 하자가 없으면 의대생들이 제적이 된 후에 법원을 통해서 구제받는 게 상당히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이제 연세대, 고려대 등에 의해서 이제 경북대도 제적 예정을 통보했다 이렇게 하는데 대학 측 입장이 왜 이렇게 강경한 거예요? 대학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의대 증원이 2027년부터 이제 원점으로 돌아왔잖아요. 그렇죠. 내년도부터.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충분히 돌아올 만하지 않느냐? 예, 맞죠. 그렇게 대학은 보는 거예요. 예, 그렇죠. 그래서 제적 예정 통보라는 것들을 의대들이 앞장서서 하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40개 의대 가운데서 연세대하고요. 연세대 미래캠퍼스 그리고 고려대 그다음에 차의과대학 경북대 등이 지난 21일에 복학 신청이 마감이 됐어요. 그래서 이 5개 대학 먼저 복학을 신청을 하지 않은 학생에 대해서 제적 예정 통보서라는 걸 보내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이거 마지막이 경북대였어요. 경북대는 오늘 4월 8일까지 등록을 하지 않거나 5월 26일까지 질병, 육아, 군휴학을 신청하지 않으면 제적에 관한 행정 절차가 진행된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어제는 연세대 미래캠퍼스 그리고 고려대가 제적 예정을 통보를 했고요. 40개 의대 가운데 가장 먼저 복귀 기한이 종료된 학교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5개 의대 모두 미등록, 미복학생에 대한 처분에 들어간 셈이 됐습니다. 네. 자, 현대차 그룹이 미국에 대규모 투자 계획 발표했습니다. 정의선 회장이 백악관에서 투자 계획 밝혔는데 옆에 서 있던 이 트럼프 대통령 고무돼서 현대차는 관세를 지불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을 했죠. 예, 맞습니다. 그 현대차 그룹이 미국 내 생산을 대폭 확대하기 위해서 2028년까지 총 210억 달러, 우리 네. 돈으로 약 31조 원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보호 무역주의를 강화하면서 외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내린 결정이에요. 좀 자세히 보면요. 조지아주 서베너에 위치한 현대차 그룹 메타 플랜트 아메리카의 자동차 생산 능력을 현재 연 30만 대에서 연 50만 대 규모까지 확대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되는 경우에 현대차 엘라베마 공장하고 기아차 조지아 공장을 합쳐서 연간 총 120만 대까지 생산할 수 있는 설비를 구축하겠다는 겁니다. 또 루이지애나주에 연간 270만 톤 규모의 전기로 제철소를 건설하겠다는 계획도 발표를 했는데요. 다시 말해서 철강도 미국에서 만들고 자동차도 미국에서 만들겠다는 거거든요. 이 경우에 트럼프 대통령은 현대는 미국에서 철강을 생산하고 미국에서 자동차를 생산하게 되며 그 결과 관세를 지불할 필요가 없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만약에 물량이 갈 경우에는 또 내야 될 텐데 여튼 뭐 미국 내에서 하니까 관세 안 낸다는 얘기고 뭐 대규모 투자가 유치된 셈이니까 트럼프는 이제 신이 난 그런 모습이네요. 맞습니다. 자, 이 현대차의 대규모 투자 계획 발표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폭탄에 대한 대응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예, 그렇게밖에 볼 수 없습니다. 루이지애나 제철소 건설이 핵심적인 대응 전략으로 보이는데요. 네. 한국산 철강에 대한 무관세 수출 쿼터가 폐기가 되면서 25% 관세가 예고된 상황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현대차가 미국에서 직접 철강을 생산할 경우에 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겁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대미 무역 수지 흑자가 큰 국가애들에 대해서 상호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또 높기 때문에 현대차 그룹이 현지 생산을 확대하면은 고율의 관세를 피하는 동시에 미국 정부와의 관계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투자는 관세가 매우 강력하게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준다며 본인의 치적으로 홍보를 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미국에서 중국으로 향하던 여객기가 이륙 2시간 만에 회항을 했어요. 근데 그 회항 이유가 황당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그 기장이 네. 여권을 가져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 지난 22일에 로스앤젤레스에서 출발해서 상하이로 가는 유나이티드 항공편이 태평양 상공에서 갑자기 회항을 했습니다. 국내선도 아니고 국제선입니다. 예, 그리고 2시간 태평양 가다가 자기 여권 없어서 돌아간 거네요. 예, 샌프란시스코 공항에 다시 착륙을 했는데요. 통상 회항이라고 하면은 기체 결함 등의 사유를 떠올리게 되는데 네. 승객들은 기장이 여권을 가져오지 않아서 회항을 했다는 안내 방송을 들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서 항공편이 약 6시간 지연이 됐고요. 예, 예. 승객 250여 명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정말 큰 불편이네요. 뭐 항공사 측이 좀 보상했습니까? 일단 알려진 보상책은 상당히 부족해 보여요. 네. 유나이티드 항공 측은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사용할 수 있는 $15,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22,000원 정도의 식사 쿠폰을 제공했다고 하고요. 또 일정 변경이 필요한 승객들에게 항공편 변경을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승객들은 3시간 정도 공항에서 대기하다가 다른 기장이 조종하는 항공기를 탔다고 합니다. 또 통상 여객기가 착륙하기 위해서는 공중에서 남은 연료를 다 소진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회항으로 인해서 항공사 측의 유류비 손실도 약 6천만 원에 달한다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일보 김도형 기자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뉴스를 정리해주는 다정한 편지 한 통.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배상훈 프로파일러와 함께 범죄 이면까지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베프의 범죄 도시. 오늘도 배상훈 프로파일러 나오셨습니다. 배상훈 프로파일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프로파일러님 본 내용 들어가기 전에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어떤 일이 있어서 만약에 우리가 경찰에 가서 사건 접수할 때요. 경찰이 이제 범죄를 분류할 겁니다. 그건 어떤 기준을 갖고 분류하는 거겠죠? 기준이 있습니다. 예. 근데 그 기준이 조금 다른 나라랑 다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전제가 뭐냐면 네.
전 세계 모든 나라가 동일한 범죄 분류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모든 사회 문화권은 각각의 범죄 분류체가 따로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회의 성범죄는 모랄이 다르죠. 네. 도덕이 다르고 살인도 규범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공통된 건 없습니다. 그런데 되도록이면 공통되게 만들려고 하는 게 ICCS라고 하는 국제기구군요. 국제범죄 시스템입니다. 범죄 분류 시스템인데 네. 그래서 그걸 가지고 KCCS를 만들려고 했는데 2015년도에 근데 조금 뭐라고 하나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오랫동안 해왔던 범죄 형사법 시스템과 분류 시스템이 안 맞습니다. 그렇군요. 왜냐하면 우리는 보통 행위 중심의 시스템입니다. 근데 다른 많은 나라들은 동기 중심의 시스템으로 섞어서 씁니다. 아, 그래. 행위와 동기. 미국은 동기와 행위를 두 개를 병렬로 가다 합친 거고요. 우리는 행위인데 이거를 조금 변형시키려고 하는다가 그래서 미국은 전혀 다른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 세계는 또 전혀 다른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래도 분류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분류 체계가 있다 정도로. 그럼 새로운 범죄 유형 생기려면 그만큼 사례가 좀 축적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요. 축적돼야 되는데 문제는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그 수사 기록을 경찰이나 검찰 단계에서 공개하지 않습니다. 유일하게 공개하는 건 10년, 5년 전부터 대법원 그 판결문을 공개해서 그 사례로 지금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2015년쯤에 분류가 되기 시작하는 것이고 사례는 많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정리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좀 있다고 해야 되나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있는데 이걸 체계적으로 만들지 않고 형사법적으로 있긴 있습니다. 있긴 있는데 체계적으로 완벽하게 분류되어 있지는 않은 상황이다. 어스름하게 있습니다. 어스름하게. 자, 이걸 여쭤본 이유가 이거예요. 경찰이 최근 3년간 벌어진 교제 살인을 전수조사한 이제 보도를 봤습니다. 한창 교제 폭력, 교제 살인 사례가 많이 다뤄졌을 때 언론이 관련 통계가 없다 이런 지적들을 많이 했거든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경찰이 교제 살인 사례 조사하는 것도 범죄 유형을 분류하기 위한 어떤 일종의 사전 단계라고 봐야 됩니까? 그렇죠. 경찰이 비판을 많이 받았죠. 왜냐하면 경찰들도 이거를 여성의 전화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경찰이 수사를 하는데 사례에 대한 조사를 한국 여성의 전화에서 물어본다는 게 말이 안 되는데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말하자면 뭐 138명, 300몇십 명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그 판결문을 받은 결과입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이게 실제로는 교제폭력 살인인데 감춰지거나 아니면 사실은 죽지 않았기 때문에 되는 경우 이런 경우들이 많이 암수 범죄가 많습니다. 그래서 경찰에서는 노력으로 우리도 좀 하겠다라는 어떤 일종의 좀 이런 거죠. 해보겠다고 하는 노력으로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그 아까 이제 대법원 판례에서 이게 거기서 이제 공개가 되고 이게 공식적으로 그렇게 된다 그랬는데 실제로 프로파일러님 보시기에 관련 사례가 좀 늘어나고 있는 추세예요. 아무래도 이제 경찰에서는 완벽하지는 않습니다만 살인 범죄 10건 중에 한 건은 이런 형태. 애인이나 헤어진 애인으로부터 죽임을 당하는 것이라고 10건 중에 한 건 정도는 보여지고요. 대략적으로 그런 정도라고 보여지고 2022년도에는 한 7만 790 정도가 교제폭력 신고인데 그다음에 2023년에 그 정도니까 대략 한 7만에서 8만 정도가 폭력으로는 그 정도고요. 그러니까 살인이 있는데 그게 살인 사건인데 실제로 교제폭력인지는 조사를 안 해봐서 모르지만 그러니까 그게 좀 애매한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애매한 분류할 때 뭐 두 가지가 섞여 있는 경우도 있고 뭐 약간 교제와 돈 문제가 얽혀 있는 경우도 있고 뭐 그러니까. 그래서 범죄는 주요한 걸 먼저 따집니다. 근데 주요한 게 해다가 나중에 돈 문제가 되면 돈 문제로 분류를 해버리는 거죠. 그래요. 그래서 사라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교제 폭력, 교제 살인의 요소가 있는데도 돈 문제가 상당히 좀 주요한 요인으로 보이면 그냥 이쪽은 사라지고 그게 남는 거네요. 왜냐하면 강도 살인으로 처리하면 더 점수가 높습니다. 그래요. 형량이 높고 이게 강도 살인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돈 문제는 약간 포인트를 더 받을 수 있네요.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그거를 뭐 경찰관이 임의적으로 하는 건 아니지만 틀린 건 아니니까. 네, 틀린 건 아닙니다. 틀린 건 근데 아니니까. 관례상 그렇게 해왔기 그렇게 때문에 하다 보면은 돈 문제로 갈 수도 있어서 어떻게 보면 교제 폭력, 교제 살인은 실제보다는 좀 숫자가 적게 집계될 수도 있겠다. 감춰지는 게 가려지는 게 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런 뜻이군요. 자, 그렇다면 어떤 방식으로 이게 조사하게 되고 또 여기서 나온 현황이나 자료 어떤 식으로 활용됩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치안정책연구소 쪽에서는 2021년도 스토킹 처벌법 이후에 관련된 어떤 부분에 대한 거를 일정 정도 이제 판결문의 키워드 검색을 통해서 일단 먼저 추리고 그다음에 그걸 가지고 다시 확인을 합니다. 그러니까 판결문이 있다고 해서 진짜인지 아닌지를 확인해 봐요. 담당 그러니까 저도 그런 역할을 이제 담당 형사한테 물어봅니다. 어떻게 처리하셨어요? 라고 하면 대략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얘기를 해주죠. 비슷한 사건에 대해 얘기해 주면 거기다 추가하거나 이렇게 하면서 그 약간의 검수하면서 보완하는 방식으로 할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이제 경찰의 가정폭력 전담 경찰관이 또 있잖아요. 그렇게 하듯이 교제폭력도 이제 명확히 하나의 범죄 유형으로 분류가 되면은 뭐 전담 경찰관도 생기고 뭐 그렇게 되나요? 어떻게 될 걸로 보세요? 이게 분류가 필요한 것은 이거를 예방하고 어떻게 수사해야 되는 지침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확히 그냥 어떤 종류의 살인인지 아니면 폭력인지를 모르는 상태라고 하면 그냥 합의하세요. 그냥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합의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말하면 안 되는 거고. 그렇죠. 이건 견제폭력살이기 때문에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를 해야 되는 이건 명확한 지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분류가 필요한 거고. 대략 요런 전조 증상이 나타나면은 요렇게 처리합시라고 하는 일정 정도 매뉴얼과 지침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필요하고 그 과정에서 전문가인 전담 경찰관이 생기게 되겠죠. 그런 거군요. 그것 때문에 필요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조사 결과 어떻게 나오는지 잘 주목해서 살펴봐야겠고요. 주제를 지금부터 좀 바꿔볼게요. 다음은 온라인 신종 사기 얘기입니다. 알고도 당하는 사기. 그래도 당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좀 더 미리 더 잘 알고 꼼꼼히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온라인 신종 사기 어떤 게 있습니까? 리뷰 알바라고 하는 건데요. 리뷰 알바? 이게 약간 뭐라고 하나 뭐 저 탈법이라고 해도 되고 편법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약간 댓글 붙여주고 뭐 잘했다, 음식 맛있다, 뭐 이런 거 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어느 음식점이나 어떤 거에 대해서 요거 좀 써주시면은 제가 뭐 포인트를 더 드리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은 음식점에서 그러는 건 알겠는데 이게 왜 사기 누가 이거를 가지고 사기를 치죠? 왜냐하면 그렇게 해주는 걸 전문적으로 하다 보면 우리 팀에 들어와라.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좀 몇 명이서 이런 알바하는 사람들이다. 6분이 있는데 한 분 모시고 싶다. 그래서 약간의 그런 걸 전문적으로 하는 방식으로 하면은 그게 식당과 거래를 하는 건가요? 일종의? 아니죠. 그러니까 그거를 아니에요? 이제 거래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일정 정도 이걸 일종의 하청을 받을 수도 있고. 하청을 받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어떤 전문적인 업체일 수도 있고 그건 다양한 방식입니다. 소비자의 판단을 흐리는 거군요. 근데 그러면 안 되죠. 왜냐하면 이게 흔히 말하는 맛이라든가 친절도에 따라서 리뷰가 써져야 되는데 리뷰가 써지는 거에 따라서 순서가 되는. 그러니까 사실은 아시다시피 배달이 많이 되면서 우리 사회가 이제 역전되는 경우는 많이 보시지 않습니까? 그걸 이용한 사기죠. 한번 그러니까 알바 할래? 와서 하고 알바를 하면서 돈을 줄게. 근데 돈을 안 주고 뭘 주냐면 포인트를 줍니다. 그래요. 포인트가 돈처럼 보이죠. 근데 여기에다가 뭐냐면 너 여기다 한 10만 원만 더 주면 내가 20만 원 채워줄게. 그리고 10만 원 먹고 튀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일은 일대로 시켜놓고 그 사람들이 식당과는 어떤 계약을 맺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일반인 입장에서 그 신종 알바 사기를 당하는 입장에서는 일은 일대로 하고 이제 돈 받으려고 그러면 포인트 주고 그래서 한 10만 원만 넣으면 그거 20만 원, 30만 원 내가 만들어 줄게. 하고 없어져요. 하고 없어지는. 사라져 버리는. 그게 기본적인 구조고요. 거기다가 근데 왜 못 하느냐? 일종의 멤버십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가짜인데 멤버가 8명인데 근데 나머지 7명은 다 한 편입니다. 근데 각각의 다른 직업이 있죠. 그래서 개인 소통도 하고 일종의 도덕적 의무감을 주는 겁니다. 너 빨리 왜 리뷰 못 따라? 조금 왜 10만 원 못 내? 나는 다 냈어 우리는. 그러니까 너도 빨리 내야 돼. 사기 도박단에 잘못 들어간 거 느낌이네요. 그죠? 근데 실제로 이들은
어떤 건물에 이 테이블에 같이 앉아 있습니다. 이 팬들.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팀 미션 뭐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 뭐 팀장, 팀원 각자 역할이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렇죠. 우리가 그 전에 다뤘던 부업 사기랑 비슷한 거네요. 그러니까 그 사기꾼들이 전종을 한 겁니다. 아, 그러니까 약간 살짝 저기 종목을 살짝 바꿔서 약간 비틀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연구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구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이스피싱도 비슷하거나 약간은 다른 형태로 진화하듯이. 예. 거기에는 심리 전문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가해자들이 형사 책임을 오히려 피해자한테 전가한다고 합니다. 이게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말하자면은 일종의 같이 하면은 너도 공범이잖아. 우리 이거 사기 맞아? 그런데 너도 리뷰 달면은 순위를 바꾸는 거니까 너도 사실 공범이잖아. 라고 하면서 도덕적인 공범의식을 집어주면서 이렇게 이제 압박을 하는 거죠. 네. 이게 이승이 말하는 피해자한테 이거를 전가해 갖고 네. 돈을 더 내게 한다든가. 그러니까 너 같이 해놓고 왜 지금 와서 발뺌하냐 이러면서 일단 공범을 만들어 놓는 거네요. 그렇죠. 그 수법이 기본적인 수법이. 그리고 다른 피해자의 개인 정보를 이용해서 대신 리뷰를 쓰게 합니다. 그럼 이게 개인정보 보호법에 걸리게 되는 형태가 그러니까요. 예. 어떻게 보면 그 어떤 범죄에 해당되게 해서 더 꼼짝 못하게 하는 꼼짝 그런 못하게 게 하는 거죠. 있는 것 같아요. 예. 또 최근에는 여행사 사칭해서 사기 벌였다고 하는데 여행사 사칭 이것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상품이 액수가 작습니다. 네. 예를 들면 제주도 같은 여행을 하고 나서 요걸 예. 달아주면은 좀 준다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외국 여행 어디에 리뷰를 달게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단가가 다르죠. 왜냐하면 요거는 몇십만 원 단위, 요거는 몇백만 원 단위. 아, 그래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렇게 하면은 왜 그걸 달아주면은 사실은 그 액수는 수백만 원 단위가 될 수 있으니까. 아, 그래요. 그러니까 그 상품을 가입해야지만이 되는 거니까 해놓고 도망가는 겁니다. 중간에 채먹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여행사하고는 사실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여행사도 사실은 피해자죠. 우리 여행사에 그런 상품 판 적이 없어요. 없어요. 예. 우리 리뷰에 달게 한 적 없어요. 예. 라고 해서 여행사도 피해고 되고 이 사기 피해자도 피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여행사와 사기 피해자가 같이 피해자가 되는 그렇죠. 그런 상황인데 자, 우리 그 배상훈 프로파일러님께서는 이런 얘기 좀 가끔 하셨어요. 이런 범죄는 뒤에 조직이 있다. 예. 이 어떤 조직입니까? 이게 이제 사실은 보이스피싱 조직이 이렇게 약간 비틀어 갖고 전화하는 경우도 있고요. 네. 예전에 이제 과거에 어떤 조폭들이 조금 전화하는데 그런 경우보다는 보이스피싱 조직이 워낙 단속이 심해지니까 네. 일종의 분화해 갖고 이런 쪽으로 돌아가는 경우도 있고요. 예. 또 하나는 사이비 종교 조직 관련된 부분이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다단계라고 하는 다단계 사기 조직이 예. 요쪽으로 넘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요. 자기들끼리는 일종의 피해자 정보를 공유합니다. 일종의 예전에는 USB에 피해자 리스트를 놓고 서로 팔고 사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한테는 또 사기 칠 수 있다. 한 번 넘어간 사람은 또 넘어간다. 사기를 한 번 당한 사람은 또 당합니다. 사기를 한 번 친 사람은 또 치는데 사기를 한 번 당한 사람은 또 당한다는 이 사람들이 확신이 있기 때문에 또 계속 공략한다 그런 거네요. 예. 명확하게 이들은 심리 전문가들입니다. 네. 가해자를 더 가해자, 피해자를 더 피해자로 만드는 것이 네. 이 사기꾼들이 그래서 사기꾼은 단순한 재산 범죄가 아니라 매우 지능적인 과학 범죄자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 그래요. 조직적으로 움직입니다. 최소한 이들은 10명 단위가 넘습니다. 왜냐하면 각각을 3명 하면 4-5팀이 움직이기 때문에 한 명을 완전히 어떻게 보면 그 초토화시키는 거는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려운 일이 아니겠네요. 아주 쉬운 일이죠. 그래요. 그래서 이 대응도 사실은 조직적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형사 1명이나 2명이 대응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조직적인 팀이 조직적으로 대응해야 되는데 아주 좀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요. 경찰이 지금 집중 단속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신종 사기라서 또 경찰이 적절히 잘 대처할지 뭐 잘하겠지만 그래도 새로운 범죄면은 또 이게 또 어떻게 대처할지 좀 지켜봐야겠는데 특히 이게 텔레그램에서 벌어지면 수사협조가 좀 어렵나요? 어떻게 되나요? 예전에는 어려웠죠. 예, 근데 예. 이제 지금은 많이 협조해 준다고 합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그 메일을 보내서 협조 공문 보내고 그러면 상당히 도와준다고 하는데 네. 과거에는 이제 그래도 실제로는 문제는
이 사기의 피해 회복입니다. 피해 회복. 보통의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은 네. 이들이 일종의 바지사장 형태를 두고 그들한테 책임을 두고요. 네. 실제의 수익을 먹는 그러니까 있는 자들은 사실은 싹 빠져나갑니다. 그러니까 이 조직이란 게 무서운 게 뭐냐면 일종의 수개를 바지사장으로 두고 이들을 이제 소위 말하는 걔들 말로 빵에 보내고 네. 자기들은 그냥 또 다른 사기를 전종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그래서 사실은 빠른 협조가 필요하죠. 그러니까요. 자,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청취자들 위해서 특별히 이런 문구, 이런 광고 조심하라 하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쉽게 돈 벌 수 있는 그런 광고는 예. 대부분 사기고요. 예. 그리고 포인트 아닙니다. 내 손에 돈이 들어와야지 사기가 아닙니다. 내 손에 들어와야지 사기가 아니지 통장 속에 아니면 어떤 계좌 어떤 아이디 속의 포인트는 그건 허상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엔 반드시 한 5만 원, 10만 원 일단 넣어봐라 이런 게 오네요. 그럼 바로 사기입니다. 그러니까요. 자, 포인트 이런 거 사기고 보셨는데 이렇게 쉽게 돈 벌 방법이 있구나. 이거 사기일 가능성 매우 높다는 말씀. 오늘 말씀은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상훈 프로파일러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4222님이 이런 문자 주셨습니다. 산불이 확산되니까 걱정입니다. 바람까지 많이 불어서 더 걱정입니다. 피해 지역 주민들께 위로와 산불 진압에 밤낮 없이 애쓰는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라는 말씀 해주셨네요. 오늘 뉴스레터 K는 여기까지입니다. 커피 쿠폰 당첨자 명단은 뉴스레터 K 홈페이지 확인해 주시고요. 끝곡으로는 이지연의 바람아 멈춰다오 듣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뉴스레터 K 전종철입니다.